특정한 정보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이야기에 담긴 가치와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른바 스토리 두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는 스토리 두잉의 작가 김일철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스토리 두잉 제목도 독특한데요. 인문학 시대에서 대중의 마음을 얻는 소통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더 인상적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인류 역사가 인문학 시대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네. 근데 근자에 들어서 달라진 게 있다면 인터넷 시대, 특히 SNS가 보급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 말과 글로 하던 그 시대랑 다르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 네. 또 한 가지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근자에 들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를 염려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양극화는 기존의 획일화로부터 다양화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획일적 사회에서는 굉장히 대화가 쉬웠는데 이제 다양한 사회가 가다 보니까 상당히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라든지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중의 인기를 얻은 영화나 책, 공연 등을 보면요.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 이제 본능이라는 거죠. 네네. 참을 수 없는. 예전에는 시간과 공간을 이제 달리하는 만큼 이제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요즘과 같이 거리가 사라진 SNS 시대에서는 듣거나 읽는 것만 갖고는 이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전 세계 수억 명이 따라 부르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능했던 스토리텔러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책에서도 여러 가지로 분석했습니다만은 심리학자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에 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변연계의 공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운회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경향, 아니면 남들은 그냥 지나갈 만한데도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보고도 특별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스토리텔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스토리 두잉은 또 어떤 겁니까? 예, 나는 바람풍 할 테니 너는 바람풍 하거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가 격리되어 있고 수직적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가능했지만, 요즘처럼 개방되고 열려있고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텔링이 주로 말과 글에 의한 것이라면, 두잉은 보기, 하기, 이런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오렐리가 말하는 웹 2.0 정신, 개방과 참여와 공유, 이런 것이 스토리 두잉을 담고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저는 스토리 두잉을 스토리텔링 2.0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토리 두잉을 실천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2006년인가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로 우리 모두를 선정했습니다. 네.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 하면 보통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교황 이런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졌다는 것이죠. 네. 2006년은 사실 유튜브가 확산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누구라도 미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인류의 사례를 열거하기 힘들 만큼 보편화됐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현장성 때문에 요즘 와서 왜 연예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스포츠를 더 사랑하는가,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참여하고 보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에 담긴 가치와 신념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리 두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 두잉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 책은 제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한상상실의 교재로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속하고 있는 부산의 동의대학교는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무한상상실 과제를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어 과정이라고 해서 시니어들 한 30분을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텔러 과정이라고 해서 한 50분을 이제 운영해서 지난 3개월 동안 교육을 마쳤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미래부뿐만 아니라 문화부, 교육부가 각각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제 화두로 나름대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키포인트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부가 창의를 주목하고 있다면 뭐 문화부는 문화를 통한 관광산업, 예. 뭐 교육부는 인성개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관점에 맞춰서 여하의 창의를 자극할 수 있을까인데 네. 사실 이 젊은 친구들은 뭐 별다른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네. 이 두어 시니어들이 문제죠. 이들에게 어떤 그 장애 계몽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시니어들, 어른 세대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계획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요즘 그 3D 프린터, 네. 입체 프린터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그 무한 상상실에서는 20대 대학생들하고 네. 70 넘은 노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 여하의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구현할 것인가 아.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있고 네. 그러니까 두어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진 못하더라도 네. 그 창업을 지향하는 텔러들 젊은 친구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스토리 두어들이 창업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런 여담이 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마이클 주커버그가 한국에 오면은 뭐 용산 전자상가에 알바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그 학생들의 그 네. 재능은 뛰어나죠. 과학 창의대회 나가서 1등하고 그런 거 네, 보면. 근데 문제는 그런 창의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 네. 문화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리차드 프로이드가 쓴 그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계급 창조계 같은 데 보면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적 확산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어들은 그런 창조적 문화나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하수마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사례를 모아서 네. 책으로 계속 펴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 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양과정에서 뭐 창조 유희론 이런 과목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하수마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발전시켜서 뭐 미래학, 창조학 이런 과목들을 우리 학교 교양과정부에서 개설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스토리 두잉이 또 하나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토리 두잉을 집필한 김일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